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톡북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소개합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분명했던 시대에 수학과 과학은 문이과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과목이었죠. 저 역시 다른 교과에 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이과의 구분은 대학의 계열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문과를 졸업한 저는 성인이 된 후 인문학 분야에 대한 책은 많이 접해왔지만 수학과 과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책을 빨리 읽는 편이었으나 과학책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인문학적 지식이 출중하신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셔서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만한 바보가 될 뻔했다는 작가의 자주 섞인 말을 통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지식에 도취해서 자만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멋진 태도인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지적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인간과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저자는 서문에서 오랜 시간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고민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인문학적인 질문과 과학적인 질문은 이처럼 다르다고요. 세상에 절대 지식은 없지만 조금 더 온전한 지식,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춘 지식은 존재하기에 인문학은 과학의 토대를 갖추어야 온전해진다는 저자의 생각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지식을 갖추는 걸 게을리한다면 법칙이 아닌 현상을 법칙으로 단정하여 오용하거나 배척하는 거만한 바보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인문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문과 출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과학 영역에서 일어난 융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통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질문에 인문학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증명된 사실 기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해답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는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고의 깊이가 울림과 여운으로 남았거든요. 그중 뇌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추려서 정리하면, 뇌과학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시작합니다. 칸트는 우리는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자연은 우리 주관의 형식에 따른 자연이지 주관과 관계없이도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자는 칸트는 지금은 틀렸으나 그때는 옳았다고 말합니다. 칸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는 그것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우리가 무지개를 보았다면 사물 자체는 굴절한 파장 영역의 전자기파이고, 7색깔 무지개는 우리의 감성 형식으로 질서를 부여한 현상이니까요. 저자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시대와는 달리 분자, 원자, 전자 같은 미시 입자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칸트처럼 뛰어난 인문학자도 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지 못한 것이기에 그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모르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면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에 칸트의 인식론이 아직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겠죠. 이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깊이 탐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준 칸트가 우리에게 아직도 존경받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 저자는 뇌과학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라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순자와 맹자와 같은 중국 철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진행되었던 논쟁을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한 거울신경세포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되뇌피질을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에 분포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여러 일을 합니다. 또한 공감과 도덕적 동기 유발에 기초를 제공하여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염려하고 덜어주는 행위를 장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울신경세포만으로 공동체를 위해 죽을 위험을 떠안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 덕분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서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정 뇌 부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뉴런이
특정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한 종류의 뉴런이 혼자 하나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건 역시 분명하기에 거울신경세포가 있다는 증거로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선한 본성도 지니고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관찰과 추론으로 구축한 맹자의 성선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뛰어난 인문학자는 물질의 증거 없이도 옳은 인식에 다가선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과학적인 태도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며 본질에 접근하는 사고를 했던 인문학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뇌를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뇌의 본업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생존이지만 우리의 뇌에 깃든 철학적 자아는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아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보다는 뇌의 물리적 변화나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에 저자는 신경생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치관을 바꾸는 전향도 뇌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뇌 조직의 물리적 손상이나 신경전달 물질 분비 이상 때문일 수도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한 결과 생존에 유리한 노선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뇌과학자들은 뉴런은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꾸로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도 주목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뇌를 형성하고 바꾼다는 점을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생존에만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삶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쓰면서 성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인문학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생존에 집착할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종의 기원과 이기적 유전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저자는 두 책 저자의 관점을 아주 꼼꼼하게 해석해줍니다. 다인은 신화나 종교적 신념에서 벗어나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이 되게 설명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는 종의 기원 초판에서는 적자 생존이나 진화 같은 말을 쓰지 않았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지닌 개체는 불리한 변이를 지닌 개체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고 자손을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자연 선택만 언급했죠. 그러나 저자는 개정판에서 다인이 사회 다윈주의를 주장한 스펜서의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가축을 개량하는 것처럼 우수한 남녀를 짝지워 인간을 개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외사촌 골턴의 우생학을 진지한 학문으로 대했다는 이유로 큰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진화론을 오용한 우파에 의해서 사회 다윈주의가 등장했고 좌파에 의해서 다인은 철저히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자는 다인은 개체를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의 단위로 보았지만 스펜서와 골턴은 집단을 자연 선택의 단위로 설정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생존에 더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했다는 사실을 서술한 말이었던 진화가 사회 번영과 인류 발전을 추동하는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신의 섭리로 포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진화론은 사회 다인주의와 우생학의 결합으로 열등한 개체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인종차별과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 지식을 오용하는 거만한 바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악행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유전자의 심의가 밝혀지면서 DNA가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인이 말한 대로 생명은 단순한 것에서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견해는 더 타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도킨스에 의해서 유전자는 생존이 유일한 목적이며 그것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선택을 한다며 유전자를 자연 선택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저자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해서 유전자의 생존 기계도 반드시 이기적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인간의 이타적 행동에 주목합니다. 인간이 살아서는 유전자의 굴레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굴레에 묶여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 점에서 호모사피엔스를 진화가 만든 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타적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작지만 이타 행동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타 행동이 진화한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밝히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자는 유전자 연관도가 높은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 사이의 이타 행동은 유전자 자기 복제를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친족 이타주의도 있죠. 그 이유를 일종의 부작용일 가능성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가 유전자
생존을 위한 기계라면 자연 선택은 보편적인 친족 이타주의를 진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믿음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결합하여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이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호모사피엔스는 물질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고유한 언어를 가졌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던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튼튼하고 머리가 좋으며 추위를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을 호모사피엔스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DNA를 가진 이유는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그것은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신과 신화를 만들고 종교를 믿으며 문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이타 행동이 고귀하다는 관념이 유전자의 생존기계인 사람을 이타 행동으로 이끈 것이죠. 그런 관념에 대한 탐구는 인문학이지만 그런 생존기계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이므로 이 두 학문의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원주의가 주동한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 현상은 오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했고 기술이 발전했죠.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과 미래에는 세부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른 학문의 연구 분야를 습득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는 생존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과 인문학은 애초부터 하나였을 테니까요. 문이과가 통합되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능력을 고루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에게만 융합사고력을 키우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른이 자신의 지식과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지식을 추구하길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미처 다 언급하지 못했던 화학, 물리학, 수학 챕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더 많은 삶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독서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심안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